계속해서 61번 보시겠습니다. CISG 상의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한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매수인은 계약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물품이 부적합한데 그것이 바로 본질적 계약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바로 대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배웠고요, 전부 다. 두 번째 보시면 자, 매도인에게 추가 이행 기간을 준 경우에 설정한 경우에 추가 이행 기간을 설정해 준 경우에 매수인은 그러한 지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틀렸어요. 만약에 인도 일자가 지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적 일자가 자, 9월 10일까지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5일을 줘가지고 15일까지 하라. 이렇게 추가 이행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은 별도이고, 지금 이거 지연돼가지고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추가 이행 기간을 주어놓고 다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모든 의무가 이렇게 인도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가 이행 기간을 지정해 준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2번 사항에 대해서 밑에 제가 CISG의 조항을 지금 달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추가 기간을 지정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가 이행 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물품이 계약상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물품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겠죠. 그죠? 불량 물품이 도착했고,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이것을 제대로 수리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상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unless this is unreasonable. 이것이 아직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상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매수인은 is not deprived. deprive 할 때 박탈되다 이런 거죠. 박탈되다. 그래서 그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By exercising his right to the other remedy 됐어요. 그래서 자, 매수인이 어떤 다른 구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2번하고 이제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매도인의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아까처럼 인도 일자를 지연시켰다든지 그런 거에서 추가 이행 기간을 줬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제 2번 되겠네요. 다음 62번. 다음은 1번 거래조건 협정서 내용의 일부이다. 내용상 괄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을 골라보시오. 되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전체를 보지 않아도 본문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딱 보시게 되면 본문의 페이턴트, 특허, 그 다음에 상표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죠? 권리 침해 조항. 다시 말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바로 인프리지먼트,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harmless, 무해하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손해의 대상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수인이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3자가 매도인에게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냐 그래가지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어요. 다음에 63번 보시면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된데 submission to arbitration 돼서 이것은 중재 회부라고 그러죠. 중재에 회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재부 계약으로서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면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중재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중재 합의의 한 형태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GMQ 뭐 있죠? 판매 적격 품질이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 품질을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당해 생산물의 공인 검사 기간 또는 표준 기간에 의해 확인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을 정하여 판매 적격성을 결정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 너무 쉽다, 그죠? 국제문에서 2급 무역령 상급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AQ죠. FAQ. 그래서 뭐죠? 평균 중등 품질 거죠. 평균, 그죠? 평균 중등 품질 조건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GMQ가 아니고 바로 FAQ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무역 영어 문제가 아니고 무역 계약에 대한 문제네, 그죠? 자, 다음에 64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환호음에 밑줄친 A에서 D까지의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수취인 되어 있습니다. 수취인 보니까 지금 우리뱅크가 되어 있는데, 자, 수취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환호음의 발행에 수출자 또는 매도인에게 주든지 아니면 매도인에게 먼저 매입을 하고 선지급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은행을 바로 수취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은행이 수취인이 되겠고, 딱 보니까 지금 pay to 돼 있잖아요. 그 환호음의 발행인이 개설은행에게 여기에 주세요 해가지고 어떤 지급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 지시 문헌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환호음의 성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취인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어음의 발행인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어시트레이드 리미티드에서 주식회사 오시트레이드가 되겠는데, 이것은 어음의 발행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뭐죠? 어플리컨트죠. 어플리컨트. 그래서 매수인이 되겠어요. 매수인이자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되겠어요. 의뢰인. 어음 발행인은 수익자가 되겠죠. 베네피셔리.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어음 발행인이 아니고 바로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Only barely received and charged the same to account of Australia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 신용장에 대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설 의뢰인의 계좌에서 인출한다. 개설 의뢰인이 지급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용장에서 지급의 최종적인 지급 책임자는 개설인이지만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매수인에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은행 되는데 ANG 뱅크 되어 있는데, 이 신용장 개설은행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언더 바로 이 신용장은 바로 이 은행에서 개설되었다.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 은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인 해가지고 투 밑에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ANG 뱅크 인터내셔널 뱅킹 디파트먼트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급인이 되겠는데, 개설은행하고 지급인이 같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D, 지급인에 나올 수 있는 은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설은행이 있고요. 개설은행, 그 다음에 확인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은행.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은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호음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4번 문제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D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은 해서 여기다가 뭐 매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슬그머니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급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 개 은행밖에 없다. 개설은행, 확인은행, 상환은행, 매입은행. 자,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65번. 다음은 무역 관련 서식 문구의 일부이다. 이 서식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쫙 훑어보니까 뭐가 보이죠? 눈에 탁 뭐가 보이죠? 이거 보이죠? Without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원 신용장, 원 선화증권의 제시 없이 뭐죠? 그럼 바로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렌더 BL, 그죠? 서렌더 BL하고 그 다음에 수입함을 선취보증서 LG를 바로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이게 LG가 뭐지? 서른대비엘이 뭐지? 그러면 바로 무역계약에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 풀 수가 없어요. 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위에 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귀사가 발행한 신용장에서 귀사가 발행한 신용장이 아니고 귀사가 발행한 선화증권에 따른 상기의 화물이 지금 이 항구에 도착이 되었다. 자, 그래서 we hereby request you to give delivery of the said goods. 자, 언급한 화물의 인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바로 뭐냐면 the above mentioned party, 상기에 언급한 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기에 언급한 자 누구죠? 바로 어플리컨트죠. 어플리컨트.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은 원본 선화증권에 제시 없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선사에 제출할 때 작성하게 되는 LG의 그 문헌이 되겠어요. 표시 문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리에서 화물이 오는 경우에는 바로 운송서류보다, 자, 운송서류는 우편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 운송서류보다 뭐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나 반나절이면 바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수입함이 먼저 도착한 경우, 그랬을 경우에 화물을 먼저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서렌드비엘하고 LG가 되겠어요. 그때 서렌드비엘은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개설은행과 어플리컨트가 서로 연대해 갖고 이 화물에 도착을 했고 그것을 찾아간 다음에 나중에 도착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원본 선화증권에 제시 없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설은행과 연대 보증해서 제출하는 서류, 그것이 바로 LG 레터 오브 개런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6번 무역 서신 작성의 기본 원칙인 5C's, correctness, 뭐 정확성, 그다음에 클리어니스, 뭐 간결성, 그러니까 correctness, 그다음에 간결성, 그다음에 뭐 completeness, 완비성, 그다음에 courtesy, 뭐 예절 이런 게 되겠어요. 여기에 예문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correctness,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의 전달을 혼동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명시해줘라 이런 내용인데, we put some of your goods in several container. 자, 우리는 기사의 물품 몇 개를 몇 개의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자, 기사의 물품 몇 개, 정확하지가 굉장히 부정확하죠, 그죠? 얼마큼을 실었는지, 그리고 세브럴이면 도대체 몇 대의 컨테이너에 실었는지, 이것이 그다음에 20피트인지, 그다음에 40피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시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we input the heart of your goods, 이거 정확하죠, 그죠? 기사의 물품의 절반을 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었냐면 in some containers, 컨테이너 몇 대에 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several 컨테이너하고 some 컨테이너 전부 다 부정확하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대의 컨테이너에 실었다면 20피트인지 40피트인지 그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정확성 면에서는 A는 아주 부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7번, 자, 해외로부터 조회서신 인쿼리를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회신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한다. 자, 가장 논리적인 순서가 되도록 문장을 연결하시오 되는데, 자, 제시된 지문의 순서를 뒤섞어서 차례대로 연결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어. 서두는 뭐죠? 먼저 어떤 서신을 받았다고, 수취했다고 알리는 서신의 수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서신을 썼는지 그런 목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적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지문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림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ody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것을 서두를 보완해주는 body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결문이 나오게 되는데, 결문에는 어떤 다짐, 뭐 다시는 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 거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다시 한번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을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래가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하는 희망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 부분을 찾든가, 서두가 잘 안 되면 먼저 결문을 찾는 것이 이런 복잡한 지문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해당을 딱 보니까 먼저 A번이 먼저 눈에 딱 띄죠, 그죠? 그래서 기사의 서신을 2015년 10월 10일 잘 받았고, 자, 그래서 기아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서신을 쓰게 된 목적과 그다음에 서신의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서두 부분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A가 앞에 와 있는 것은 1번하고 2번이니까 3번, 4번은 탈락했고, 그럼 1번, 2번 중에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문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그럼 결문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 D가 있죠. 그럼 D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기아가 참조하기 위해서 당사에 카탈로그를 첨부합니다. 이건 아니죠. 카탈로그를 첨부한다는 걸 왜 하냐면 바로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첨부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문에 나오는 것은 B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B를 보시게 되면 항상 기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 기사의 편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홍콩 지점에 주소를 드리는데, 상호간에 서로 의견이 교환할 것이 있으면 바로 이곳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결문에 들어오기 딱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자, 계속해서 지금 순서대로 적절한 순서로 연결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품질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자, 이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67번에서 봤던 팁대로 먼저 서두를 찾아야 되겠는데, 무슨 알림이라든지 무슨 날짜라든지 목적이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결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어떤 것이 눈에 띄냐면 B가 딱 눈에 띄죠. 자, 다시 한번 기하의 이러한 기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I hope to see you again in the near future. 그리고 다시 한번 가까운 장래에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이제 피력하는 희망을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B가 가장 뒤에 오기에 적합한 결문이 되겠어요. 그럼 B에 온 곳이 지금 보니까 보기에서 2번하고 3번이네. 그죠? 그럼 1번, 4번은 탈락했고, 그러면 정답이 2번 또는 3번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A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화, 한편 이렇게 한편 나오면 뭐가 되죠? 바로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바로 민화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바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편 더 나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우리 회사의 본사의 이런 임원진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는데, 바로 본사에서 말을 하기를 자신들이 직접 이 분쟁의 해결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번 보시게 되면 the quality dispute, 이런 품질 문제는 여전히 상호간의 합의 사항으로 남아 있다. 뭐냐면 despite your approach as a mediator between two parties, 양 당사자 간의 이러한 조정 역할을 기아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합의 사항에 이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는다. 바로 이 문제가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However,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쟁의 속성은
negatively affect,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냐면 바로 두 회사 간에 서로 있었던 이러한 friendly atmosphere,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first of all, 제일 무엇보다도 먼저 기사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o us in settling the dispute, our London branch office and your company, 기사와 우리 런던 지사 간에 발생한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가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쭉 논리적으로 풀어가니까 3번이 가장 적절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9번. 다음은 신용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이다. 회사 이름이 이제 삼령이네요. 삼령의 경상이익과 영업이익의 손실은 얼마인지 맞는 답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income statement 하게 되면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한 회사가 장사를 얼마큼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삼령 코퍼레이션의 2015년도의 손익계산서인데, 삼령은 is not listed yet. 그래서 아직 뭐 리스트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증권시장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런 회사이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삼령 회사는 is not suitable to be one of your distributors in terms of its financial standing.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바로 삼령은 기사의 공급처가 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신용조회를 했는데 신용조회처에서 지금 삼령에 손익계산서를 보내면서 거래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이제 회신에 들어간 첨부 서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경상이익, 뭐 영업이익 돼 있는데, 그럼 이익과 한번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을 보려면 먼저 기업의 이익은 매출 마이너스 매입이에요. 매입은 바로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ost of sales 하게 되니까 먼저 총 판매액은 뭐죠? 100이네, 그죠? 100. 그러니까, 일 단위가 지금 100만이니까, 어떻게 되죠? 100만이니까 1000만. 그러니까, 1억이죠. 1억 달러네요. 1억 달러. 자, 그러면 그냥 100으로 하겠습니다. 좀 편리하게. 자, 100.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 세일즈 하니까 이것은 뭐죠? 비용이죠. 그죠? 비용. 이거 비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로스 피트 하니까 이건 이익이 되겠네요. 단기 순이익이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sales and SG and A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selling 그 다음에 general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뭐 expense. 그래서 자, 어떤 이제 비용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비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operating income 하니까, 자,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어요. 영업이익. 그다음에 non operating income 역시 마찬가지로 비영업이익, 이것도 이익이 되겠고, 그러면 non operating loss에서 비영업, 그러니까 영업 외 손실. 그래서 이것은 영업 외 손실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영업 외 손실.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이 비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net income.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를 봤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지금 매출이 지금 100이에요. 그죠? 매출이 100이고, 그다음에 판매 비용 90이죠. 이거 빼야 되겠죠. 그죠? 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에 해당되는 건 다 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7 더하고, 그 다음에 5죠. 그죠? 5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게 되면, 100 마이너스 101. 그죠? 10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경상손실, 손실은 지금 100만 불, 그죠? 100만 불. 그러니까 2번, 그죠? 경상손실 2번 또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딱 보니까 어디냐면 오퍼레이팅 인컴, 이것이 바로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바로 300만 불이죠. 그러니까 경상손실은 100만 불,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0만 불 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는 이제 그 회계 용어를 잘 모르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뭐 그날의 럭키 넘버로 해결을 하세요. 이거는 회계 용어를 모르면 잘 풀 수 없는 문제인데, 회계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뒤에 있는 거, 그죠? profit, 그다음에 income,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외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회계 용어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69번 문제 같은 거는 상당수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럭키 넘버로 해결하시고, 이런 거 뭐 한두 개 버렸다고 해서 뭐 어떤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